자, 두 번째, 끝물 수석보다 강남 아파트. 네, 여러분 좋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구독 그리고 멤버십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YJK님께서 문재인 참모들은 엉망이다. 맞습니다. 송시열님께서 최악의 모질이가 문재인이 아닌가. 네. 자, 우리 YJK님 한 방통위원장 꼬라지 좀 보세요. 와, 그렇습니다. 자, H킴님께서는 너무 악한 이 주사파 정권 빨리 무너졌으면. 자, 조혜님께서 이재명은 깜도 아니다. 또다시 국민 고생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민이 고생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굉장한 선동가예요. 애지테이터. 그 다음에 이슈를 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어대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능력. 이거는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을 거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낙연은 떨어질 일만 있고 이낙연은 카드가 없다.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이낙연을 앞서고 따라잡는 거는 이건 시간 문제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당내에서도 지금 이낙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이낙연이 이렇게 인기가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다른 사람한테 냉정하고 차갑고 또 자기 입속만 챙기고 뭐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낙연 사람이 진짜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인간적으로 이낙연에 대해서는 좋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재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재명에 대해서는 다들 좀 무서워해요. 저 사람에 대해서 뭐 좋고 나쁨, 저 인간성이 개판이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저 사람 좀 너무 소름 끼친다, 무섭다, 공포의 이재명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이재명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이 이슈 파이팅을 보면은 저 사람이 그 실질적인 뭐 이재명하고 굉장히 이제 그 유일하게 이재명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이 정성을 하는 사람이라는데 이 사람은 이재명에 대해서 실용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과격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쓴 책 중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공산주의의 아주 기본적인 그 구호라든가 굉장히 과격한 그런 이 정책집도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란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면 문재인을 우리가 뭐 그리워하는 걸 떠나가지고 민주주의라는 체제 자체는 저는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독선적이죠. 그리고 독단적이고 그리고 아주 독합니다. 그러니까 삼독이에요. 삼독. 독해요. 이재명이가 살아온 이런 과정이라든가 어렸을 때 보면은 정말 고생을 해도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이 자서전을 읽어보고 그날 밤에 생각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왜? 야, 이렇게 고생하고 이런 사람이 어쨌든 입지전적으로 이 사법시험을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고 또 시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대선 후보까지 됐는데 과연 나라면 저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 이재명이가 처했던 이 환경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상상을 불허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난을 하면서도 과연 내가 그럴 자격이 있나 이렇게 고생스럽게 자기의 환경에서 일어선 사람인데 이런 생각도 제가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그 열악한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인간은 자기의 성정을 다듬고 또 자신의 발전과 성장, 성숙함 이걸 위해서 매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재명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무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형수한테 욕하는 걸 보면은 욕을 할 때 감정이 섞여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 또 이재명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돈을 많이 이제 꿔서 쓰는 분들 많죠. 그 예를 들면 카드에서 뭐 이 카드 ATM기에서 돈 뽑는 거라든가 또는 뭐 카드별로 이제 한도 이런 걸로 막 그 돈을 우리가 많이 돌려 쓰는데 이 제2금융권 같은 데서 또는 사채 이 뭐 이런 데서 러시안 캐시 이런 데 뭐 철수는 했습니다만 보통 24% 이율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재명이 뭐라고 했냐? 이거를 10%로 깎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재명이가 이슈를 냈어요. 자, 그러면은 돈을 꾸게 되면 한 달 이자가 1%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돈을 맨날 꾸고 이런 사람들은 막 박수를 칠 것 같죠. 실제로 여러분 이 제2금융권이라든가 제3금융권에서 이렇게 돈을요 그렇게 24%라든가 연율 이런 걸로 꾸는 사람들은 꽤 잘 갚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주 가난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뭐 회사원들이 어디 가서 술을 좀 거하게 먹었는데 와이프 눈치 보이니까 그 돈을 이렇게 딱 빼가지고 일단 갚고 그 다음에서 이제 자기 뭐 수당이나 이런 걸로 살살 갚고 이런 경우라서 의외로 그 돈을 꾸는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이자라든가 이걸 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산업도 이제 지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대부업에 대해서 뭐 사채, 고리대금 이러면서 굉장히 나쁘게 보는데 일본 같은 데서는 거기에 대해서 인식이 나쁘지가 않아요. 왜? 이건 자본주의 시장 안에서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가용 자산을 가지고 뭐 이렇게 돈을 꿔주고 이러는 거 전혀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워낙에 이제 사채 시장이 문제가 있고 이래서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자 여기서 저는 이재명의 맹점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24%에서 10%로 한다. 이러면은 실제로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유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빌려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사채 시장이 굉장히 교란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돈을 빌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뭐 신용불량자에다가 뭐 카드를 가지고 뭐 한도로 뭐 300 뭐 집어넣으면 300만 원 그대로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신용이 1등급 정도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재명의 이 정책을 보면은 사람들에게 눈길 끊는 정책. 그러면서 그 정책의 끝이 축배인 줄 알았으니 아주 달콤한 줄 알았는데 끝에 가서 독이 타 있는 꿀차였다. 이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모랄레스라든가 차베즈라든가 이런 모든 일종의 파퓰리즘 정권의 끝이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은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최고의 파퓰리스트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보여줄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정책적으로 공부도 한 것도 없고 또 이재명의 경우는 이 가버노리알 헤드라는 그 어떤 도지사를 통해 갖고 굉장히 현장 경험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한테 잡히는 거 뭐 이거 한순간일 겁니다. 자 우리 미친 재밌는 닉을 가지셨는데 이 원숭이님께서 왜 홍준표냐 정치 기득권이 배제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 그 홍준표님 지지하나 봐요. 국민이 선택해야지 왜 정치 기득권이 선택합니다. 뭐 그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홍준표 선수는요 많이 변해야 돼요. 저는 지금 뭐 홍준표 그 선수하고 이렇게 친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홍준표 선수는 기본 인성이 괜찮아요. 그리고 선동가로서의 이 자질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슈 파이팅도 이재명 못지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너무 꼰대스럽게 이미지가 보이는 거예요. 진주의료원 이거 너무 잘한 거 아닙니까? 그 폐쇄시키는 거 이거 우리 세금 먹는 하나인데 근데 그런 것 같은 거를 얼마나 친근하게 전달하는 그런 이제 전달 능력이 굉장히 부족한 거. 그 다음에 여성표가 매우 중요한데 지금 여성표를 잡지 않으면 우리 정권 탈환 못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여성들이 문재인 지지율에서 엄청나게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홍준표 선수는 여성들에 대한 특별한 변신 이걸 해야 됩니다. 왜? 홍준표가 만약에 대선 후보가 된다면은 홍준표가 떨어지는 건 홍준표의 뭐 이 낙선이라든가 홍준표의 부채가 아니라 우리 전 국민 보수들의 정말 낙선이고 이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애님께서 와이프만 봐도 끼리끼리 사는 거죠. 네, 무섭죠. 그 와이프도요. 네. 지금 와이프들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께서 이 문재인 그 와이프 되는 정수기 여사 충분히 겪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 후보를 볼 땐 그 부인을 굉장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즉 그 부인이 그 남자의 그 레벨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후보를 찍으실 때는 꼭 그 부인을 열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조혜님, 홍준표 의원님 말씨부터 고쳐야 됩니다. 네, 저도
맞습니다. 네. 송시열님께서는 홍준표가 바미당 출신들을 통합당에 끌어들여서 미통당이 지금 입꼬라지가 됐다. 뭐 스테파니아님, 홍준표는 말을 좀 더 세련되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전쌤 얘기로 홍준표 이미지 나아졌어요. 근데 저는요, 정말 제가 원하는 게 다음에는 무슨 한이 있더라도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저도 희생하고 여러분도 희생해야 되고 모든 대선 주자들도 희생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은요,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 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만 해도 이거 되겠느냐 막 이러는데 요즘 얘네들이 그동안은 운이 너무 좋았던 거고 이제는 이제 운빨이 다하고 이제 실력발로 나가야 되는데 너무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8월 15일로 나오시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홍준표도 다시 보고 그 다음에 윤석열에 대해서 제가 어제 좀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났어요. 그랬더니 윤석열은 기본적으로 참 정치를 하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정말 정치에 끌려 들어가고 싶지 않아 하는데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정말 해도 너무한다 이러면서 막 씩씩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윤석열이 전에는 막 대권 후보 여기에 오르는 것 자체를 막 부르르 떨고 이랬는데 요즘은 좀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래서 윤석열 선수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일종의 리저브된 우리의 카드로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뭐 15% 넘겼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 대선 주자의 이 스타일을 보면은요. 3%가 마의 선이에요. 그래서 3%를 넘으면은 이거 우리가 눈을 뜨고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5%를 넘게 되면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좋은 말 나쁜 말 이렇게 정보가 쫙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5%가 넘으면. 그 다음에 이제 10%가 넘으면은 이거는 기반을 다졌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윤석열이 10%를 얼마 전에 넘기고 이번에 드디어 15%를 넘겼어요. 그러면 윤석열은 굉장히 단단한 디딤돌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팬덤과 강력한 지지자들이 여기에 이제 보태지게 되고 윤석열의 라인업이 있게 되면은 윤석열은 파죽지세로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참 다행스러운 게 제가 어저께 이제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말은 많습니다만 일종의 윤석열 대체제로서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주 이번에 이 위기에 대해서 정말 아주 침착하고 그 다음에 냉정하게 대처하는 걸 볼 때 젊은 피 47살 한동훈 이 사람도 우리가 정치권에서 좀 갖다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참 대한민국은 정말 알 수 없는 나라인 게 검찰 개혁이 있을 때 그 전만 해도 저도 검사들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거죠. 우리 검사들은 이 정권하고 딱 결탁을 해가지고 진짜 정권에 충견 노릇을 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오히려 검찰 개혁을 이 문재인 정권에서 이렇게 막 부르짖어가지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검찰에 대해서 뭐 후니클럽부터 시작하고 윤석열이 대선 주자급으로 15%를 넘기고 검찰로서는 정말 진짜 생각하지도 못한 보너스, 생각하지도 못한 검찰의 위상 이걸 얻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까지 국민들의 희망의 상징이었던 데가 과연 있었나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자, 성림원님 미통당 오만하면 안 돼요. 네. 자, 앤님 원희룡 성형에서 회춘했어요. 딴 사람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조그만 눈이 저는 오히려 원희룡의 매력이다 했는데 눈이 막 이렇게 땡그랗게 되니까 약간 저는 그 사진만 보면 계속 웃음이 나와가지고요. 네. 자, 우리 남비글님 11시 기다리셔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 달리아님께서 이원 집정부 개헌, 사회주의 개헌도 홍준표 말고 안 한다고 선언조차 안 한다. 네. 자, 기성 정치인 루키루니 신물 난다. 그렇습니다. 좀 뭔가 새로운 그런
정치인들이 나와서 이 정치판을 싹 좀 청소하고 막 물로 막 뿌려갖고 막 청소하고 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끝물 수석보다 강남 아파트 얘기를 제대로 못했는데 결국은 이거는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쟤네들이 이제 자멸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국민들을 그냥 완전히 뒤흔들어 가지고 우리의 삶이 부산스럽게 만들고 막 정신이 없고,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건 앞으로 여러분 터질 게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종부세, 그 다음에 임대차 사업에 대해서도 등록한 사람에 대해서는 등록하는 기간들은 봐주겠다. 또 이러다가 그것도 언제 뒤집힐지 모르고, 정책이라는 것은 신뢰, 그 다음에 정책이라는 건 일관성이 중요한데 신뢰와 일관성이 없는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 앞으로 여러분 골로 갈 길밖에 없으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꼬꾸라지는데 이 끝물 수석들이 5명이 다 사표내고 우리 나가버릴래, 탈출할래 난파선에서, 이런 모양새도 매우 좋지 않고, 또 그동안에 김조한하고 노영민하고 막 그냥 큰 소리로 싸운 거라든가 또 여러 가지를 볼 때 정말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이 끝물보다는 강남 아파트,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강남은 영원하다. 이제 강남은 한정판이 돼버렸다. 서울 아파트는 이제 정말 뉴욕의 아파트처럼 아무나 못 사는 것이 됐다. 계속 올릴 거라는 시장의 신호를 주는 거죠. 그리고 3호 어묵님이라는 분도 계속 글을 올려주셨습니다만은 앞으로 부동산 계속 오른다.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해서 이 반기를 든 정책, 반기를 든 정권치고 정권 재창출한 거 없다.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 그 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노무현이 왜 망했어요? 결국 부동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자, 문재인이 단임 좌파 정권으로 꼭 끝날 거다. 정말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